청문회장의 침묵을 깬 것은 낡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한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둘이 온다. 장미 다음은 국화. 기도문은 길고 주사는 빠르다. 80대 노인이 치매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남긴 암호였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해솔원 요양원에 입소한 순옥, 62살 딸 지연의 어머니였죠. 지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이상한 편지들, 꽃, 이름과 숫자가 뒤섞인 문장들이 단순한 치매 환자의 혼잣말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딸에게 보내는 마지막 훈련이자 요양원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폭로하기 위한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잠깐 눌러주시면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버스 안은 답답했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수들을 보면서 저는 계속 스스로를 다독였죠. 이번 한 달만 정리되면 엄마를 더 자주 보러 가자고요. 남편 가게가 문을 닫은 뒤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은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저는 엄마를 돌보면서 동시에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밤낮으로 간병하다 보니 제 몸도 한계에 다다랐죠. 해솔원은 평판이 좋아요. 걱정 마세요. 사회복지사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평판이 좋다는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어요. 그래야 이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우체통을 열었어요. 광고 전단지 몇 장 사이에 낡은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발신일란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신인 이름을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박순옥. 엄마 이름이었어요. 봉투를 뜯었죠. 종이에서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편지 내용은 더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밤마다 꽃에 물을 준다. 달력은 거꾸로 간다. 무슨 소린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치매 때문에 엄마가 혼자 중얼거리듯 쓴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엄마 면회를 가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또 우체통에 편지가 와 있었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필체, 똑같이 발신이 없는 봉투였죠. 금요일 새벽 복도 끝에 불빛은 언제나 둘이었다. 금요일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난번 면회 때 엄마가 유난히 금요일을 두려워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엄마, 왜 그래요? 그날은 의사 선생님이 오신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땐 그냥 치매 증상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세 번째 편지가 왔을 때는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화, 장미, 안개꽃. 그냥 꽃 이름만 나열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해솔원 면회를 갔을 때 복도를 걷다가 깨달았죠. 복도 화분 배치가 정확히 그 순서였다는 걸요. 국화가 제일 먼저, 그 다음 장미, 복도 끝에 안개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게시판에 붙은 공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금요일 새벽 시간대 면회 제한 마이너스 CCTV 정기 점검. 매주 금요일마다 새벽 시간대는 접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항상 똑같았어요. CCTV 점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편지들이 자꾸 금요일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우체부 상철 씨를 만났습니다. 67살의 상철 씨는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우편물을 배달해온 분이에요. 상철 씨, 혹시 이 주소로 온 편지들 이상한 점 없었어요? 아, 그 편지들요? 이상하긴 했죠. 뭐가요? 이 주소 편지들이 다른 구역 우체통을 돌다가 여기로 모이더라고요. 보통은 그런 일이 없거든요.
누군가 일부러 편지 경로를 조작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날 밤 편지들을 다시 꺼내서 꼼꼼히 살펴봤어요. 봉투 가장자리에 볼펜으로 눌러 쓴 듯한 숫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11 빼기 7 빼기 3. 달력을 펼쳐봤어요. 금요일에 표시를 해나가니 정확히 11일, 7일, 3일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약물 투여주기 같은 걸까요?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보낸 사람이 엄마라면 엄마가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요? 치매로 흐려진 의식 속에서도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엄마를 해소론에 맡긴 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평판이 좋다는 말만 믿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결정해버린 건 아닐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해소론은 지역에서 제일 좋은 곳이라고 했잖아. 스스로를 위로하면서도 마음 한편은 불안했습니다. 편지들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면회 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일찍 해소론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얼굴을 보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복도를 걸으면서 화분들을 유심히 봤어요. 국화, 장미, 안개꽃. 정말 편지에 쓰인 순서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병실 문을 열었어요. 엄마. 엄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죠. 지연이구나. 엄마 편지. 엄마가 보낸 거예요? 엄마는 잠시 멍하니 저를 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꽃을 봐라. 꽃이 말해준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금요일. 둘이 온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편지에 쓰인 문장과 똑같았거든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저는 간호사를 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기요, 금요일마다 의사 선생님이 오신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정기 검진이 있어서요. 새벽에요? 간호사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건 CCTV 점검 때문에 제한되는 시간이라서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말투도 표정도 어색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번엔 빛에 비춰봤죠. 그랬더니 뒷면에 희미한 연필 자국이 보였습니다. 안개꽃 아래. 안개꽃 아래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다음 면회 날 저는 일부러 안개꽃 화분 근처를 지나갔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주변을 둘러보면서요. 다행히 복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분 아래를 살짝 들춰봤어요. 손끝에 뭔가 닿았죠. 얇은 비닐 포장지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비닐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투약표를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잘라놓은 것 같았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보이게요. 사진 속 투약표에는 환자 이름과 약품명, 그리고 투여량이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약인데 투여량이 다 달랐거든요. 어떤 환자는 1mg, 어떤 환자는 3mg.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저는 간병 보조로 일하다가 그만뒀다는 선미 씨를 찾아갔어요. 선미 씨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해소론에서 6개월 정도 일했다고 들었습니다. 선미 씨, 혹시 해소론에서 일할 때 이상한 점 없었어요? 선미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있긴 했어요. 근데 제가 말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저희 엄마가 거기 계시거든요. 밤마다 낯선 카트가 돌아다녔어요. 주사기랑 약품이 실린 카트였죠. 그게 왜 이상한 건가요? 요양원에서 쓰는 일반 카트가 아니었어요. 병원에서나 쓰는 폐쇄형 카트였거든요.
그것도 밤에만 나타났어요. 선미 씨는 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제를 많이 쓰는 것 같았어요. 권고 기준보다 훨씬 많이요. 특히 금요일 밤에는 주사기랑 약품 라벨이 자꾸 사라졌어요. 금요일, 또 금요일이었어요. 편지에서도, 엄마 말씀에서도, 이제 선미 씨 증언에서도 금요일이 계속 나왔습니다. 혹시 그래서 그만두신 거예요? 네.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그만두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해요. 거기 계신 어르신들 생각하면요. 저는 해솔원 원무과에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투약 동의서 사본을 달라고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보호자인데요. 그래도 절차가 있어서요. 원장님 승인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걸까요? 보호자가 요청하는 건데요. 다음 면회 때 벽면 게시판을 유심히 봤어요. 의사 방문 일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붉은색 점으로 표시된 날짜들이 있었어요. 11일 간격, 7일 간격, 3일 간격. 편지에 적힌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은퇴한 간호사인 명자 이모를 찾아갔어요. 명자 이모는 70살이지만 여전히 정정하시고 병원 일에 대해선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모, 이것 좀 봐주세요. 투약표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명자 이모는 돋보기를 꺼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죠. 이거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이네. 진정제야. 많이 쓰는 약인가요? 고령자한테는 조심해야 하는 약이지. 과다 투여하면 기억이 더 흐려지고 심하면 혼수 상태까지 갈 수 있어. 명자 이모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용량이 들쭉날쭉하지? 같은 약인데 환자마다 투여량이 다 다르네. 이건 정상적인 처방이 아니야. 임상시험 같은 거랑 관련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대조군을 나눠서 서로 다른 용량을 투여하는 거니까.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설마 엄마가 계신 요양원에서 몰래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상철 씨를 다시 만났어요. 상철 씨, 편지 경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집화장 운송 코드를 봤는데 말이야. 편지가 한번 멈췄더라고. 정상적이면 바로 배달되어야 하는데. 누가 건드렸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지. 근데 누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편지들을 모두 꺼내놓고 다시 읽어봤어요. 한 장 한 장 천천히요. 엄마가 치매로 흐려진 정신 속에서도 이렇게 암호를 남기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치매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일부러 그런 척 하면서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딸에게 직접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어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 거예요. 편지 뒷면에 빛을 비춰봤어요. 희미한 연필 자국들이 더 보였습니다. 안개꽃 아래, 진실은 꽃 아래.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 면회 때 안개꽃 화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요. 며칠 뒤 해솔원으로 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복도는 조용했죠. 안개꽃 화분 앞에 섰어요. 주변을 살피고 화분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화분 밑바닥에 얇은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떼어내서 펼쳤죠. 복도 끝 예배실. 수요일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3시라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화분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간호사였어요. 어머, 보호자님. 벌써 오셨어요? 네, 오늘 일찍 끝나서요. 어머님 병실은 저쪽인데 여긴 왜 계세요? 아, 화분이 예뻐서요. 안개꽃 좋아하거든요.
간호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엄마 병실로 갔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엄마는 눈을 뜨셨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지연아,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죠. 수요일, 예배실, 혼자 와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수요일이 기다려졌어요.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예배실에서 대체 뭘 발견하게 될까요? 수요일 오후가 되었어요. 저는 해소론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예배실에서 뭘 발견하게 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복도 끝 예배실은 평소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강당과 의자 몇 개, 그리고 벽면에 걸린 십자가가 전부였죠. 주변을 둘러봤어요. 특별한 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강단 뒤편에 낮은 수납함이 보였어요. 수납함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찬송가 책들과 먼지 쌓인 꽃병들이 있었죠. 그 사이에 얇은 파일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파일을 꺼내서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인지재활 연구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빈 파일을 여기 숨겨둔 걸까요? 파일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종이가 뜯겨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뭔가 들어 있었는데 누군가 빼간 거예요. 그때 예배실 문이 열렸어요. 깜짝 놀라서 파일을 재빨리 수납함에 넣었습니다. 청소 담당 영자 씨였어요. 어머, 보호자님. 여기서 뭐 하세요? 기도하러 왔어요. 영자 씨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곧 청소 도구를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서둘러 예배실을 나왔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죠. 선미 씨와 명자 이모를 따로 만났어요. 조용한 카페에서요. 금요일 새벽을 집중적으로 추적해야 할 것 같아요. 명자 이모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직접 매복하기는 어려워. 면회 제한도 있고 경비도 철저하잖아. 선미 씨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제가 야간 근무표 사진을 찍어뒀어요. 보세요. 금요일 밤에만 인력 공백이 비정상적으로 커요. 근무표를 보니 정말 그랬어요. 다른 요일은 밤에도 간병사가 3명씩 있는데 금요일만 1명뿐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인력을 빼는 거네요. 명자 이모가 투약표 사진을 다시 꺼내 보셨어요. 이 약물 코드를 분석해 봤는데 임상시험용 대조약이랑 구조가 비슷해. 제약사가 요양원을 이용해서 몰래 임상을 하는 것 같아.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불법이지. 하지만 증거가 확실해야 고발할 수 있어. 저는 상철 씨에게도 연락했어요. 상철 씨는 우체국 집화장 기록을 더 조사해 줬습니다. 이상한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 임상 물품 빼기 회수 금지라고. 근데 수신처가 요양원 창고야. 임상 물품이 요양원으로 직접 배송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해소론 홍보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제약사 산하재단이 기부한 인지 재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진을 확대해서 봤죠. 프로그램 진행 사진 속에 주사 카트가 보였습니다. 선미 씨가 말했던 바로 그 폐쇄형 카트였어요. 모델명을 확대해서 메모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나 쓰는 고가 장비였어요. 요양원에 왜 이런 게 필요할까요? 다음 면회 날 저는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금요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어요? 엄마는 잠시 창밖을 보시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 둘이 온다. 누가 와요? 의사. 그리고 검은 가방 든 사람.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 두려워하고 계셨죠? 엄마, 괜찮아요. 제가 알아볼게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조심해라. 그 사람들은 위험해. 집에 돌아와서 네 번째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둘이 오는 밤 다른 길다. 의사와 재단 직원이 함께 오는 걸 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 길다는 건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었죠. 선미 씨가 보내준 야간 카트 이동 시간표를 봤어요. 금요일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 속 암호를 하나씩 풀어나갔어요. 열린 빼기 셋, 닫힌 빼기 하나. 보관실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이 3초, 닫히는 시간이 1초라는 뜻이었어요. 누군가 그 짧은 시간 동안 드나들고 있다는 거였죠. 명자 이모가 전화를 해왔어요. 지연아, 해솔원 재단 후원 내역을 찾아봤어. 작년 한 해만 5억이 넘어. 근데 용도가 전부인지 재활 프로그램이야. 5억이요? 그래.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의심스러워.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면 이렇게 큰 금액이 필요 없거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엄마를 비롯한 어르신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거액의 돈까지 주고받았다니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지금 당장 화를 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요. 선미 씨가 급하게 연락을 해왔어요. 지연 씨, 큰일 났어요. 원장이 보관실 문을 교체한대요. 이번 주 안으로요. 증거를 없애려는 거였어요. 서둘러야 했습니다. 저는 상철 씨와 선미 씨, 명자 이모를 불러 모았어요. 금요일 밤에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위험해. 걸리면 어쩌려고? 지금 안 하면 증거가 다 사라질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남긴 단서들을 헛되이 할 순 없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금요일 밤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철 씨가 해솔원 주변 CCTV 사각지대 지도를 그려왔어요. 쓰레기 보관고 뒤, 비상문 옆, 그리고 여기 덤불 뒤가 사각지대야. 우리는 그 루트를 따라 움직이기로 했죠. 금요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엄마 침대 난간에 얇은 실을 묶어뒀습니다. 누군가 건드리면 끊어지는 실이었어요. 다음날 가보니 실이 사라져 있었어요. 누군가 엄마 침대 주변을 뒤진 거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이번 금요일 우리는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저는 보호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무과에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엔 자필 서명 원본을 요구했습니다. 원본을 보여주세요. 제가 서명한 원본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했어요. 원본은 따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럼 전자서명 파일을 보여주세요. 직원은 컴퓨터를 켜더니 PDF 파일을 출력해줬어요. 제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평소에 쓰는 서명과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명자 이모에게 출력본을 보여드렸어요. 이거 봐. 글꼴이 중간에 바뀌었어. 그리고 이 선 좀 봐. 너무 깔끔해. 스캔한 다음에 합성한 것 같아. 위조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진짜 자필 서명은 이렇게 선이 균일하지 않거든. 선미 씨는 밤마다 등장하던 상자 2개를 기억해냈어요. 하나는 약품 상자였고 하나는 서류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딱딱하고 네모난 게 파일 같았거든요. 5번째 편지를 다시 펼쳤어요. 종이 냄새, 풀칠, 딱딱한 모서리. 엄마는 문서 위조의 촉각적 힌트를 남겨두셨던 거예요. 종이를 만지고 냄새를 맡으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셨던 거죠. 상철 씨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우체국에서 재단 로고 찍힌 봉투가 병원하고 요양원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해. 한 달에 두세 번씩은 되더라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문서일 거야. 무게로 봐서는 종이 뭉치 같았어. 저는 병원 기록에 접근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명자 이모가 조언해 주셨죠. 병원엔 감사보고서 제도가 있어. 정식 요청 전에 익명 제보 채널을 먼저 이용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보건복지부 제보 사이트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어요. 해소론의 의심스러운 투약 관행과 동의서, 위조 의혹에 대해서요. 이틀 뒤 해소론 원장 도윤에게서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루머 유포 행위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가 제보한 걸 알았을까요? 내부에 감시망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면회 거부 상태로 전환된 거예요. 어머님의 안정을 위해 당분간 면회를 제한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언제 불안정했어요? 의료진 판단입니다. 보호자님께서 자꾸 찾아오시면서 어머님이 흥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엄마는 제가 갈 때마다 좋아하셨거든요. 이건 저를 막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체통을 확인했어요. 6번째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편지가 아니라 찢겨진 사진이었어요. 조각난 사진을요. 집에 들어와서 사진 조각들을 맞춰봤어요. 손이 떨렸죠.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맞춰나갔습니다. 완성된 사진은 투약표 상단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아래쪽엔 서명란이 있었는데 빈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명하기 전 원본이라는 뜻이었어요. 누군가 서명란이 비어있는 투약표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서명을 합성해 넣은 거였죠. 명자 이모에게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이거 결정적인 증거야. 서명란이 비어 있다는 건 동의 없이 먼저 투약 계획을 세웠다는 뜻이거든. 선미 씨도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맞아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환자 입소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벌써 투약표가 다 짜여 있었거든요. 보호자 동의는 나중에 받았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제 그들이 정해놓은 시간표가 아니라 제가 정한 시간에 움직이겠다고요. 상철 씨가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지연아, 재단 이사장이 누군지 알아냈어. 도윤 원장이랑 대학 동기래. 그리고 지역의원 후원의 공동대표야.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요양원 원장, 재단 이사장, 지역의원까지. 하나의 카르텔이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법률 상담소를 찾아가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지역 유력 인사들이 얽혀 있으니까요. 그래도 해야죠. 우리 엄마를 비롯한 어르신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를 더 모으세요. 특히 원본 서류가 중요합니다. 위조된 문서와 진짜 문서를 대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날 밤 선미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지연 씨, 제가 협박 전화를 받았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조용히 살라고요. 괜히 나섰다가 다칠 수 있다고. 선미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괜찮아요, 선미 씨.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근데 겁나요. 정말로 위험한 거 아닐까요? 저는 선미 씨를 만나러 갔어요. 선미 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지연 씨. 저 때문에. 아니에요. 선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선미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러나면 우린 정말 이름을 잃는 거잖아요. 그냥 숫자가 되는 거고요. 맞아요. 우린 숫자가 아니라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엄마 필체를 연습했어요. 편지에 쓰인 글씨를 따라 쓰면서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글자들을 썼을지 생각했습니다. 회계 속도, 쉼표의 간격, 점 하나하나에 엄마의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늦게 우체함을 확인했어요. 처음 보는 분홍색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으니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명은 금요일 밑줄 둘이 온다 mp3였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USB 파일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복도를 걷는 발소리, 카트 바퀴 구르는 소리, 그리고 낮은 남성의 기침 소리. 제 몸이 굳었습니다. 이건 녹음 파일이었어요. 이어서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장미, 다음은 국화. 엄마 목소리였어요. 편지에 쓰인 그 언어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명자 이모를 급히 불렀어요. 이모는 오디오 파일을 분석해 보셨죠? 이거 휴대폰으로 녹음한 거야. 주파수 패턴이 그래. 누군가 몰래 녹음한 거지. 누가 녹음했을까요? 내부 사람일 거야. 그것도 자주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고, 저는 해소론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간호사, 간병사, 그리고 청소 담당자. 선미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선미 씨, 혹시 청소하시는 분 중에 신뢰할 만한 사람 있어요? 영자 씨요. 63살이신데 되게 꼼꼼하고 책임감 있으세요. 근데 왜요? 그분 목소리에 사투리 있어요? 네, 경상도 사투리 쓰세요. 녹음 파일 속 작은 숨소리에서 사투리 억양이 느껴졌어요. 영자 씨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영자 씨를 찾아갔어요. 해소론 뒷문 근처에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영자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영자 씨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무슨 일인데요? 이거요. USB를 보여드렸어요. 영자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영자 씨가 녹음하신 거 맞죠? 영자 씨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아니라고 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제가 녹음했어요. 왜 녹음하신 거예요? 이상했거든요. 밤마다 둘이 와서 뭔가 하는 게, 저는 청소하는 사람이니까 눈에 안 띄잖아요. 그래서 몰래 녹음했죠. 뭘 봤는데요? 영자 씨는 주변을 살피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금요일 새벽마다 의사 선생님이랑 검은 가방 든 사람이 와요. 둘이서 투약표를 갈아요. 그리고 문서 가방을 바꿔치기 하더라고요. 문서 가방이요? 네. 똑같이 생긴 가방 두 개를 들고 와서는 하나는 두고 하나는 가져가요. 제가 보기엔 안에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증거인멸이었어요. 원본을 빼돌리고 위조본을 남기는 거였죠. 영자 씨, 혹시 엄마가 순옥 씨가 뭔가 숨겨둔 장소 아세요? 영자 씨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예배실 수납함이요. 순옥 씨가 가끔 거기 가시더라고요. 청소하다 보면 예배실에 계실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다시 예배실로 갔어요. 이번엔 더 꼼꼼히 살폈습니다. 수납함 안쪽 깊은 곳에 손을 넣어봤어요. 뭔가 걸렸습니다. 접힌 종이와 낡은 소형 녹음기였어요. 종이를 펼쳤어요. 엄마 필체로 쓰인 메모였습니다. 창고비 빼기 금 17시 30분 둘이 온다. 창고비가 뭘까요? 그리고 17시 30분이면 오후 5시 반이에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지연아, 내가 사라져도 글자 사이를 읽어라. 꽃은 길 안내야.
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넌 이미 반은 온 거다.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준비하셨다니. 창고비는 창고 비번호야. 금요일 날짜를 거꾸로 읽어. 그럼 문이 열려. 엄마는 창고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셨던 거예요. 녹음이 이어졌습니다. 무서웠어. 매일 밤이 무서웠지. 하지만 내가 있으니까 견딜 수 있었어. 엄마는 딸을 믿는다. 저는 녹음기를 꼭 쥐고 울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지만 이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싸우셨는데 제가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그때 해소런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님, 어머님이 외출 신청을 하셨다가. 네, 지금은 행방이 묘연합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어디 갔다는 거예요? 오전에 산책 나가셨는데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해소런으로 달려갔어요. 도윤 원장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찾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치매 환자를 혼자 내보내면 어떡해요?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셔서. 거짓말이었어요. 엄마는 절대 혼자 나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종 신고를요. 명자 이모와 선미 씨, 상철 씨가 모두 달려왔어요. 지연아, 진정해. 순옥 씨는 계획이 있으셨을 거야. 명자 이모 말씀이 맞았어요. 엄마는 모든 걸 계획하신 분이었으니까요. 녹음기를 다시 들어봤어요. 마지막 부분에 엄마 말씀이 더 있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놀라지 마라. 그건 내 선택이야. 달이 기울 때 해가 뜬다. 안개꽃 아래를 다시 봐라. 안개꽃 아래. 저는 해소런 복도로 뛰어갔어요. 안개꽃 화분 앞에 섰죠. 화분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엔 얇은 금속 열쇠가 있었어요. 열쇠에는 작은 글씨로 A-17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A-17.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선미 씨가 말했어요. A-17. 혹시 보강고 렉 번호 아닐까요? 해소런 지하에 보강고가 있거든요. 맞아요. 엄마는 보강고 열쇠를 남기신 거예요. 우리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보강고 문 앞에 섰죠. A-17렉을 찾았어요. 열쇠를 꽂았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찾던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A-17렉 앞에 섰어요. 녹슨 철 서랍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서랍 안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투약표 원본, 약품 입출고, 장부, 서명 대조 샘플까지. 명자 이모가 투약표를 집어들었어요. 이거 봐. 권고량 곱하기 1.6이라고 적혀 있어. 고령자한테 1.6배라니 의도적인 과다 투여야. 장부를 넘겨봤어요. 같은 계산식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페이지마다 환자마다요. 이 사람들이 정말.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재단 후원금 흐름표였어요. 요양원으로 5억, 병원 연구팀으로 3억, 의원 후원회로 2억. 모두 같은 날짜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한 달 만에 움직인 돈이야. 상철 씨가 말했어요. 1년이면 얼마나 되는 거야? 돈의 흐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재단이 중심에 있고 요양원과 병원, 그리고 정치인까지 연결되어 있었죠. 선미 씨가 다른 서류를 발견했어요. 이거 봐요. 임상시험 참가 동의서인데 서명이 전부 같은 필체예요. 한 사람이 여러 환자의 이름으로 서명한 거였어요. 너무나 뻔한 위조였습니다. 그때 제 손에 USB가 또 하나 잡혔어요.
파일명은 기록 밑줄 순옥이었습니다. 이거 재생해봐야 할 것 같아요. 노트북을 켜서 USB를 꽂았어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2025년 2월 15일. 오늘도 그들이 왔다. 금요일은 언제나 길다.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다음날 기억을 못한다. 엄마는 일기를 녹음하고 계셨던 거예요. 3월 5일. 옆방 김 씨가 쓰러졌다. 투약량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데리고 나갔다. 3월 12일. 나도 주사를 맞았다. 거부하면 의심받는다. 하지만 혀 밑에 숨겼다가 뱉었다. 이 방법을 딸에게 알려줘야 한다. 엄마는 약을 먹는 척하면서 뱉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또렷할 수 있었던 거죠. 4월 3일. 보관고 열쇠를 복사했다. 청소하시는 영자 씨가 도와주셨다. 고마운 분이다. 엄마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영자 씨와 함께 증거를 모으고 계셨던 거죠. 4월 15일. 지연아, 내가 떠나면 눈물보다 먼저 사실을 말해라. 내가 내 딸이니까 우린 이길 수 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싸우고 계셨다니. 명자 이모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순옥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이 정도면 내부 도면까지 다 파악하신 거야. 상철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기자들이 청문회를 추진한대. 이 자료가 필요하다는구나.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이 증거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요. 저는 서류를 세트로 스캔했어요. 원본은 변호사에게 맡겨서 안전하게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해요. 원본이 사라지면 끝이니까요. 명자 이모가 동의했어요. 맞아. 상대방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도 있어. 실제로 그날 밤 해소론에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영자 씨가 알려줬어요. 원장님이 밤늦게 와서 보관고를 뒤지셨어요. 근데 이미 비어 있으니까 화를 내시더라고요. 도윤 원장은 증거가 사라진 걸 알게 된 거예요. 다음 날 원장은 급하게 해소론 전체 보관실 정리를 지시했대요. 남은 증거라도 없애려는 거였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니까요. 청문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뒤였어요.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투약표, 장부, 녹음 파일, 증언 모두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청문회에서 공개하면 큰 파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엄마가 걱정됐어요. 엄마는 어디 계신 걸까요? 경찰은 여전히 찾지 못했어요. 실종 신고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요. 그날 밤 저는 엄마 녹음을 다시 들었어요. 마지막 부분을 귀에 깊게 들었죠. 내가 사라지면 놀라지 마라. 그건 내 선택이야. 엄마는 스스로 사라지신 거였어요.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도서관 지하. 수요일 오전. 도서관 지하라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동네 도서관으로 달려갔어요. 지하 소강당이 있었습니다. 소강당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엄마가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엄마는 저를 보고 빙그레 웃으셨어요. 지연아, 왔구나. 엄마, 왜 연락도 안 하시고. 미안하다. 하지만 일해야 했어. 증언 준비를 해야 했거든. 시민단체 활동가가 설명해 줬어요. 순옥 씨가 우리에게 연락하셨어요. 증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억 회복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엄마는 치매의 안개 속에서도 맑은 순간을 붙들어 훈련을 받고 계셨던 거예요. 청문회에서 제대로 증언하려면 준비가 필요해. 내가 흔들리면 그들이 이기거든.
엄마는 끝까지 싸우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청문회에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지.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청문회까지 일주일. 우리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어요.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엄마가 편지로 저를 훈련시키고 계셨다는 걸요. 꽃 이름을 찾고 숫자를 해독하고 암호를 푸는 과정. 그 모든 게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시킨 거였어요. 엄마는 제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신 거죠?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너는 내 딸이니까 끝까지 해낼 줄 알았어. 상철 씨는 해솔원 인근 우편 포스트를 다시 조사했어요. 수동 소인이 찍힌 봉투 조각을 발견했죠. 이거 봐. 창고비 빼기 금이라고 적혀 있어. 그리고 재단 로고 옆에 배치도 일부가 있네. 봉투 조각을 맞춰보니 해솔원 내부 구조도였어요. 창고, 보관실, 복도까지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그렸을까요? 순옥 씨겠지.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다 그려두신 거야. 엄마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셨던 거예요. 명자 이모와 선미 씨, 그리고 저는 밤에 해솔원 주변을 살폈어요. CCTV 사각지대에서 상자 이동을 촬영하기 위해서요. 덤불 뒤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밤은 길고 추웠어요. 자정이 넘어서 검은 차가 한 대 들어왔어요. 트렁크가 열리고 상자 2개가 나왔죠. 선미 씨가 휴대폰으로 조용히 촬영했어요. 상자 옆에는 큰 자루가 보였습니다. 파쇄된 종이 조각들이 가득한 것 같았어요. 저거 문서 파쇄물이야. 명자 이모가 속삭였어요. 사람들이 들어간 뒤 우리는 쓰레기 자루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자루를 열어보니 정말 파쇄된 서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파쇄한 건지 조각들이 크게 찢어져 있었어요. 몇 조각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조각들을 펼쳐놓고 맞춰봤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맞춰나갔죠. 완성된 건 보호자 동의서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환자 이름으로 된 동의서가 2장이었어요. 하나는 정상적인 서명이 되어 있고 하나는 환자 이름으로 대리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처음엔 제대로 동의를 받았는데 나중에 임상시험용으로 바꿔치기 한 거야. 환자나 보호자가 모르게요. 명자 이모가 설명했어요. 날짜를 보니 금요일 새벽이었어요. 모든 게 금요일에 이루어졌던 거죠. 저는 보건복지부 제보 라인에 다시 연락했어요. 이번엔 증거 사진들과 함께요. 동시에 지역 언론 기자에게도 자료를 보냈습니다. 금요일 둘이 온다라는 제목으로요. 반응은 빨랐어요. 기자가 바로 취재를 시작했고 복지부에서도 조사관을 파견했습니다. 도윤 원장은 당황했을 거예요. 갑자기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니까요. 이틀 뒤 해솔원은 임시 폐쇄 조치를 받았어요. 환자들은 타 시설로 전원됐죠. 하지만 증거는 이미 상당 부분 이동된 상태였어요. 원장이 미리 손을 쓴 거였습니다. 저는 공허함을 느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날 밤 엄마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달이 기울면 해가 뜬다. 안개꽃 아래. 안개꽃 아래를 다시 봐야 한다고 하셨죠. 저는 폐쇄된 해솔원에 몰래 들어갔어요. 경비가 느슨한 틈을 타서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안개꽃 화분은 그대로 있었어요. 화분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엔 얇은 금속 열쇠가 아니라 작은 종이가 있었어요. 종이를 펼쳤어요. A-17이 전부가 아니다. C-5도 봐라. C-5.
저는 다시 지하 보관고로 내려갔어요. 씨 오렉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검은 가죽 장부가 있었습니다. 장부를 펼쳤어요. 원장 도윤의 비자금 장부였어요. 재단에서 받은 돈의 일부를 빼돌린 내역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개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 날짜, 용도까지요. 이건 결정적이야. 장부와 함께 위조 동의서 원본도 있었어요. 서명란이 비어 있는 것부터 나중에 합성한 것까지 전부요. 그리고 약물 투여표 원본, 권고량을 초과한 투약 계획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가방에 넣고 조심스럽게 빠져나왔어요. 밖에서 명자 이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찾았어? 네. 결정적인 증거들이요. 우리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한밤중이었지만 변호사는 기꺼이 받아주셨죠. 이 정도면 확실합니다. 청문회에서 공개하면 원장은 끝이에요. 며칠 뒤 도윤 원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어요.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진실은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청문회 전날 우리는 최종 점검을 했어요. 증거 목록 투약표 원본, 장부, 위조 동의서, 녹음 파일, 증언 영상, 증인 명단 엄마 순옥, 청소 담당 영자 씨, 간병 보조 선미 씨, 은퇴 간호사 명자 이모.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져요. 선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겁나지 않아요? 겁나죠.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잖아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연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날 밤 저는 편지들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첫 번째 편지부터 마지막 편지까지. 꽃 이름, 숫자, 암호. 모든 게 하나의 길이었어요. 엄마가 만들어준 길을 따라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일이면 그 길의 끝에 도달하는 거예요. 청문회장에서요. 청문회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노인들과 가족들, 기자들, 의원들까지 모두가 진실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도윤 원장은 단정한 양복을 입고 변호사 2명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사회자가 청문회 시작을 알렸어요. 요양원 불법 투약 및 임상시험 의혹 조사를 위한 공개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명자 이모였어요. 이모는 약물 대사표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물은 고령자에게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권고량을 초과하면 기억 장애가 심화되고 최악의 경우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모니터에 투약표가 띄워졌어요. 권고량 대비 1.6배의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이 정도 용량은 임상시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것도 보호자 동의 없이 말이죠.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몇몇 보호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 원장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모두 환자 안정을 위한 의학적 판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상철 씨였어요. 우편 집화장 기록을 보면 재단과 요양원 사이에 수상한 물품 이동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운송 기록이 나타났어요. 임상 물품 빼기 회수 금지라는 도장이 선명했죠. 이게 정상적인 요양원 운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 선미 씨였어요. 선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해소론에서 6개월간 일했어요. 밤마다 이상한 카트가 돌아다녔고 금요일이면 주사기와 약품이 사라졌어요. 그게 왜 이상한가요? 심사위원이 물었어요. 요양원에 필요 없는 병원용 폐쇄형 카트였거든요.
그리고 야간 인력이 금요일에만 비정상적으로 적었어요. 일부러 목격자를 줄이려는 것 같았죠. 선미 씨는 이어서 말했어요. 저희는 이름표를 뒤집고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환자들이 어차피 기억 못하니까 필요 없다고요. 우리는 사람인데 왜 이름을 숨겨야 하나요? 선미 씨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도윤 원장이 반박했습니다. 환자 안정을 위한 조치였을 뿐입니다. 악의적으로 해석하시는군요. 그때 패널 앞 스크린에 화면이 켜졌어요. USB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온다. 장미 다음은 국화. 기도문은 길고 주사는 빠르다. 엄마 목소리였어요. 청문회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오늘도 그들이 왔다. 금요일은 언제나 길다.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다음날 기억을 못한다. 녹음이 이어졌어요. 옆방 김 씨가 쓰러졌다. 투약량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 도윤 원장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변호사가 귀에 대고 뭔가 속삭였지만 원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으로 나갔어요. 마지막 증거를 공개할 차례였습니다. 서명 대조 샘플입니다. 화면에 두 개의 서명이 나란히 떴어요. 하나는 치매 환자의 떨리는 필체, 하나는 또렷한 필체. 감정 결과 두 서명이 한 사람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대리 서명이죠. 관객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다음 증거를 꺼냈어요. 검은 가죽 장부였습니다. 이건 원장의 비자금 장부입니다. 재단에서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 계좌로 빼돌린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어요. 장부를 펼쳐서 보여줬어요. 날짜, 금액, 용도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패널의 한 의원이 낮게 말했어요. 해소론과 재단의 자금 흐름을 전수조사하겠습니다. 도윤 원장 표정이 무너졌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급하게 뒤적였지만 변명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원장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원장님, 금요일 새벽마다 누가 방문했습니까? 그건 임상시험 담당자 아닙니까? 원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보호자 동의 없이 고령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물 실험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모두 정상적인. 그럼 이 서명 위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원장은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던 거죠. 청소 담당 영자 씨가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밤마다 봤어요. 둘이 와서 주사표를 갈고 문서 가방을 바꿔치기 하는 거리요. 누가 왔습니까? 의사 선생님이랑 검은 가방 든 재단 사람이요. 재단 이사장 이름이 거론됐어요. 관객석에 앉아있던 이사장이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패널 의원이 선언했어요. 재단 요양원 관련 병원에 대한 합동 수사를 의결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보호자들이 울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로비 밖에서 구급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자료를 반출하려다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돌아봤어요. 엄마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청문회가 끝나갈 무렵 사회자가 물었어요. 추가 증거가 남아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화면에 띄우자 청문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날짜는 제가 첫 편지를 받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장소는 동네 도서관 지하 소강당. 사진 속에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민단체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죠. 이건
저도 놀랐어요. 이 사진은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사진 뒷면에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엄마 필체였습니다. 증언 신뢰도 훈련 3주차. 기억 회복 교육 이수. 엄마는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증언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시민단체 활동가가 증인석에 섰어요. 순옥 씨가 2달 전에 저희에게 연락하셨어요. 치매 환자로서 증언의 신뢰도를 높이고 싶다고요. 어떤 훈련을 받으셨나요? 기억을 정리하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법, 압박 질문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관객석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활동가가 이어서 말했어요. 순옥 씨는 치매의 안개 속에서도 맑은 순간을 붙들어 증거를 수집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들을 딸에게 전달할 방법을 고민하셨죠.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겁니까? 네. 편지의 날짜가 뒤죽박죽인 건 의도적이었어요. 딸이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추적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가 저를 그렇게까지 믿어주셨다니. 엄마가 증인석에 섰어요. 86세의 노인이 또렷한 눈빛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박순옥입니다. 해솔원에 8개월간 입소해 있었어요. 엄마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처음엔 정말 치매 증상이 있었어요. 기억이 흐려지고 방금 한 일도 잊어버렸죠. 하지만 금요일 밤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금요일마다 2사람이 왔어요. 흰 가운 입은 의사와 검은 가방 든 사람. 그들은 밤새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았어요. 엄마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어요. 저도 주사를 맞았어요. 하지만 거부하면 의심받을 것 같아서 혀 밑에 숨겼다가 뱉었어요.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엄마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니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그때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어떻게 증거를 모으셨습니까? 청소하시는 영자 씨가 도와주셨어요. 영자 씨가 보관고 열쇠를 복사해 주셨고, 저는 밤에 몰래 들어가서 서류를 확인했어요. 엄마는 투약표를 가리켰어요. 이 표를 보고 알았어요. 우리가 실험 대상이라는 걸요. 왜 바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제가 치매 환자라는 게 문제였죠.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딸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지연이라면 끝까지 해낼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편지의 꽃 이름은 길 안내였어요. 숫자는 시간표였고요. 지연이가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마이크 앞으로 나갔어요. 저는 처음엔 몰랐어요. 엄마가 저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편지를 읽고 암호를 풀고 증거를 찾는 과정. 그 모든 게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훈련이었어요. 어머니는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앞서 걸어가며 길을 밝혔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작은 박수에서 시작해 청문회장 전체를 채웠습니다. 패널은 즉결로 의결했어요. 재단, 요양원, 관련 병원에 대한 합동 수사를 즉시 시작합니다.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도윤 원장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변호사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이미 수사관들에게 인계된 상태였어요. 청문회가 끝나고 우리는 로비로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저는 그저 엄마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선미 씨가 다가왔어요. 지연 씨, 우리 해냈어요. 네, 함께여서 가능했어요. 명자 이모와 상철 씨도 왔어요.
순옥 씨,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싸운 거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영자 씨도 조용히 다가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순옥 씨, 고생하셨어요. 영자 씨도요. 영자 씨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손을 맞잡았어요. 이름을 되찾은 사람들이었죠. 로비 한쪽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해소런에 계셨던 어르신들이었어요. 순옥 씨, 어르신들이 엄마에게 다가왔어요. 고맙습니다. 순옥 씨 덕분에 우리가 구해졌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이긴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내가 늦었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정확했어요. 달이 기울 때 엄마는 빙그레 웃으셨어요. 집에 도착해서 우체통을 열었어요. 이번엔 제가 편지를 넣었습니다. 엄마, 꽃 이름을 이제 제가 물 주고 지킬게요. 편지를 넣고 돌아서는데 엄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고마워, 지연아.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 우리는 함께 집으로 들어갔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도윤 원장과 재단 이사장, 그리고 공무원 의사가 구속됐어요. 해소런에서 피해를 입은 어르신들은 전원 다른 시설로 옮겨졌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다른 요양원들도 수사하기로 했어요. 해소런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엄마와 함께 시장을 걸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산책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좋아. 오래간만에 마음이 편하구나. 엄마는 꽃집 앞에서 멈춰 섰어요. 안개꽃이 보였습니다. 안개꽃 살까? 그럴까요? 우리는 안개꽃 한 다발을 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 창가에 두었죠. 상철 씨가 찾아왔어요.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거 봐. 일면 기사야. 신문 헤드라인에는 요양원 불법 임상시험 카르텔 붕괴라고 적혀 있었어요. 기사는 우리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편지, 증거 수집 과정, 청문회까지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 전국의 요양원 실태 조사도 시작됐대. 선미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연 씨, 저세 일자리 구했어요. 제대로 된 요양원이에요. 이번엔 환자분들을 정말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선미 씨라면 잘하실 거예요. 지연 씨 덕분이에요. 용기를 내서 증언할 수 있었어요. 명자 이모도 찾아오셨어요. 지연아, 나 요양원 감시 시민단체에 가입했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감시하는 거야. 멋지세요, 이모. 순옥 씨한테 배운 거지. 포기하지 않는 법 말이야. 엄마는 요즘 동네 노인정에서 봉사를 하세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엄마,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제 내가 도울 차례야. 나처럼 힘든 사람들이 많거든. 엄마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권리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셨어요. 이상한 일이 있으면 참지 말고 얘기하세요. 우리에게는 목소리가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엄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그때 정말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웠지. 매일 밤이 무서웠어. 그런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너를 생각했어. 내가 포기하면 너도 포기할 것 같았거든. 그래서 끝까지 가기로 했지. 엄마, 지연아, 내가 나를 해소런에 보낸 걸 자책하지 마.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오히려 고마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함께 싸울 기회가 없었을 거야. 엄마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돌봄은 단순히 옆에 있는 게 아니더라. 함께 싸우는 거였어. 서로를 지키는 거고. 맞아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돌봄의 진짜 의미를요. 며칠 뒤 엄마와 함께 해소런이 있던 자리를 지나갔어요. 건물은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복도의 화분들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억했습니다. 국화, 장미, 안개꽃, 엄마가 남긴 길을요. 집으로 돌아와서 편지들을 꺼내봤어요. 첫 번째 편지부터 마지막 편지까지. 이제 이 편지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싸운 증거이자 포기하지 않은 기록입니다. 저는 편지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적었어요. 엄마, 우리 이겼어요. 그리고 계속 이길 거예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안개꽃이 햇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지연아, 아침 먹자. 네, 엄마.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되찾았고 함께 싸우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밥을 먹다가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오늘 영자 씨랑 선미 씨 만나기로 했어. 같이 갈래? 그럼요.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어요. 싸움은 끝났지만 우리의 연대는 계속될 거예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우체통에 편지가 한 통 꽂혀 있었어요. 이번엔 낯선 필체였습니다. 다른 요양원에 계신 분의 편지였어요.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도 이상한 약을 먹고 있어요. 저는 엄마를 돌아봤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자. 이제 우리 차례야. 우리는 다시 걸음을 내디뎠어요. 함께요. 돌봄은 끝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되찾아 줄 거예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안개꽃처럼 부드럽고 장미처럼 강한 아침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이상한 일이 있다면 참지 마세요. 편지를 쓰세요. 목소리를 내세요. 우리처럼 함께 싸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도와줍니다.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